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따라.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정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8 5회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9월 한국 사망 원인 통계에서 주목할 결과가 있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40대에서 자살이 암을 제치고 1위가 된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전체 자살률은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4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국의 10대부터 40대까지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신체 질환. 그런데 그 안에는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립입니다. 연결되지 못하는 삶, 돌봄받지 못하는 삶,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삶. 6월 초에 발표된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립운둔 청년 비율이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2배 넘게 늘었고 가족 돌봄 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61.5%에 달한다고요. 자살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고립이 쌓이고 돌봄이 끊기고 연결이 사라질 때 옵니다. 최근 2025년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7.4% 줄었다는 잠정 통계가 나왔습니다. 희망적인 신호처럼 들리지만 2022년부터 3년 연속 올랐던 수치가 2025년에 꺾인 결과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그리고 10대 이하는 오히려 5.4%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치는 줄었는데 가장 힘없는 존재들은 더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도 도움을 요청할 언어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이요. 이건 어른들의 문제이고 가정과 사회의 책임입니다. 어바라는 국가의 가족 정책이 누군가를 살리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뜨거웠다고 해서 절대 과거가 아닌, 뜨거워서 손으로 꼭 쥘 순 없지만 놓지 못하는, 식으려고 하면 다시 뜨겁게 데피고 싶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뜨거웠던 감자. 안녕하세요. 어바라 시즌 8 뜨거웠던 감자. 네, 뜨거웠던 감자. 이미 식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식어버리면 안 되는 이슈들을, 뜨겁게 데피고 싶은 이슈들을 어바라의 시선으로 청취자분들께 뜨겁게 배달합니다. 오늘 뜨거웠던 감자 주제는 바른소리에서도 언급했었던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입니다. 지난 6월 9일이었죠. 성평등 가족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가족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그걸 발표한 날이었고요.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나오는 계획입니다. 어바라와 청취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눈에 띄어서 가져왔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제5차 계획에는 이런 슬로건이 붙었습니다.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겠다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소식은 저희 어바라 멤버들은 알고 계셨을까요? 네, 저는 이걸 6월 10일에
아침 라디오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때 잠깐 짧게 브리핑을 하면서 뭐가 문제점인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눴던 걸 통해서 근데 제가 자세히 안 듣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다행히 뜨감에서 다뤄주시네요. 네,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헤드라인 정도로 기사 제목 정도만 보고 넘어갔는데 네, 오늘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네, 제가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계획 또는 뭐 계획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성평등 가족부의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평등 가족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총괄을 하는 거고 이제 관련 부서들 뭐 법무부라든지 여러 부서들이랑 그 이제 협의해 나가면서 이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행 계획도 아마 이제 내게 될 건데 어쨌든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세 가지를 좀 추려봐 왔고요. 첫 번째는 부성 우선주의, 그러니까 성씨죠. 네, 부성 우선주의 폐지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주제를 갖고 온 게 그 기사를 봤어요.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건데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는 자녀의 성, 본을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잖아요. 이걸 부성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호주제가 2008년에 폐지됐지만 자녀의 성과 본은 여전히 아버지 성을 원칙으로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된 걸 바뀌었죠. 근데 혼인신고 다음에 그 출생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 딱 정해 놓으면 네. 혼인신고 시점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해놓는 느낌이니까 그런 사례가 되게 많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아이를 뭐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뭐 정해진 게 없는데 그때 성을 누구 거로 할지 혼인신고 당시에 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통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성을 따르다 보니까 어머니의 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다고 해요. 그 혼인신고서에 그 항목이 굳이 필요할까요?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첫째는 아버지 성을 따라도 둘째는 어머니 성을 따른다거나 뭐 이렇게 좀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굳이 결혼하는 시점에서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초에 이제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당연히 아버지 성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제 이걸 선택할 수 있게 근데 다만 동등하게 블랙게임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그 필요할 때마다 결정하는 식이 아니라 애초에 정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흐름으로 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 그 시점을 더 열어놓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건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법무부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배포된 계획안에 실리지는 않아 있어요. 어쨌든 이건 지금 크게 브로드하게 한 것만 지금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발표 당일에 브리핑 과정에서 뭐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의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자녀의 성씨에 대해서 부모가 평등하게 협의해서 자녀의 성본을 정하는 방식으로 법제를 개정한다. 이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호주제 폐지 이후에 이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는 선택지가 남아 있지만 흔적이잖아요. 그래도 네. 부성 우선주의,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성을 우선해서 우선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도 남아 있는 호주제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바뀌게 되면 이제 남녀가 그 부모의 성을 따를지 아버지의 성을 따를지 어머니의 성을 따를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같이 결정할 수 있고 더 동등해지는 그런 의미로 조금 바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라면서요. 네, 이게 2021년 계획에도 좀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 법무부에서 먼저 그 개혁위원회에서 부성 우선주의 폐지 권고안이 먼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좀 이런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고 하고 있는데 바꿔야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법무부 내에서 개혁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2021년에 이제 그 당시엔 여성가족부에서도 폐지 계획을 같이 이렇게 뭐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22년에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그런 헌법 소원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건 계류 중이거든요. 헌법 소원이 올라가서 이게 뭐 위헌이다 아니다 이게 명확하면은 더 법으로 만들거나 개정하기가 쉬운데 아직 계류 중이다 보니 이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좀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발짝 나갔다가 뒤로 후퇴했다 막 이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정말 이 당시 정권이 굉장히 어떤 여성에 대해서 여성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알러지적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치를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정권의 입장이 이래서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헌법소원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신혼부부셨던 분들이 혼인신고할 때 아까 블랙갱이 지적한 것처럼 자녀에게 엄마성을 주려면 지금 당장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녀는 엄마성씨로 해야 된다. 이런 엄마성씨 활용 협의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양성평등 원칙을 침해한다. 라고 이렇게 그 헌법소원을 내신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시 이제 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보도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얘기가 흘러나왔고 물론 아직 검토 단계라 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대감을 갖고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세부 내용이 공개됐을 때 이제 실제로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인 건지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첫 번째 청소년이 성을 재성과 배우자성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4글자인데 어쨌든 호적에 올릴 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빠 성이 올라가 있고 이름은 뒤에 3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밖에 못 올라가요. 성이 2글자이라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겠죠. 네. 그래서 둘 다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름 안에 성을 녹이는 저희 집처럼 이렇게 되는 일들은 있어도 두 가지 성을 쓰는 것도 사실 이 안에 좀 고려돼서 같이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제 블랙갱과 당근이 짚어줬지만 이 결정을 혼인신고를 할 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혼인신고할 때 마침 호주제 폐지된 이유였기 때문에 체크하는 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지금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지금 하셔야 된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정말 너무 먼 이야기 같은데 나의 이제 자녀가 나중에 본인이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미 태어나기 전에 결정한다는 것, 당사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당한 기억이 있고 또 하나의 사례는 제 주변에 그 엄마성을 따르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 첫째 딸의 친구, 저희 둘째 딸의 친구였는데 그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엄마성을 따랐는데 지금 그 자꾸 이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넌 근데 왜 아빠랑 성이 달라?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라기보다 아이도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성이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된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했더니 그러면 법적으로는 일단 서류상 이혼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혼인신고할 때 그때 아빠 성을 따르는 걸로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이런 행정 절차를 왜 밟아야 할까 이런 좀 부당하다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계획을 좀 보면서 만약에 부성 우선주의가 사라지고 제도적으로도 어떤 보완이 된다면 사실 그런 질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너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라는 질문 되게 무례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사실 부성 우선주의가 폐지되면
지금은 이제 이혼한 가정도 되게 많은데 이혼하고 재혼을 했을 때 그 자녀가 나는 성을 새아빠 성 말고 원래 이제껏 이 이름으로 불려왔으니까 이 이름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자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에게도 부당한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다양한 가족 상들을 고려해서 빨리 바뀌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실제로 이게 폐지가 되려면 이제 민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성평등 가족부도 되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 친족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검토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한 지점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고용평등 공시제입니다. 네, 뭐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막 이런 것도 들어보셨고 뭐 성평등 임금 뭐 공시제 이런 것도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 네네. 부천에서도 이런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관련 토론회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번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얘기한 그 정확한 명칭은 일단 고용평등 공시제입니다. 네, 이름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 안에서 남녀의 임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승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숫자로 공개하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그 성별 임금 격차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큰 범위의 공시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고 정부도 올해 안에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공공, 민간 부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사하면서 영국 사례 기사를 좀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시행 이후에 남녀 임금 격차가 19%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왜 이런 효과가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평판 압박.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수치로 공개돼 버리니까 기업들이 정부의 강제 처벌 없이도 스스로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미지 타격, 평판이 이제 다들 평가할 수 있잖아요. 아, 이 기업은 진짜 남녀가 임금 격차가 크네. 승진 그 격차가 크네라고 했었을 때 그 이미지를 생각해서 스스로 좀 개선한 지점. 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재 유치 경쟁.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죠? 그렇죠. 네, 그랬었을 때 격차가 심한 기업을 피하기 시작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여성 인재를 잃지 않으려면은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종 업계 비교. 그러니까 경쟁사 수치랑 우리 회사 수치가 나란히 놓이니까 그 경영진이 이제 주주나 내부 구성원의 압박을 받게 되는 요런 식의 좀 그 효과가 있어서 19% 정도 남녀 임금 격차가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한국에 도입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그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일터내 성차별이 되게 많이 준다고 저도 알고 있었어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겠다. 영국에서의 어떤 효과처럼 그런 효과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적용되는 건 공공부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획을 보면 민간 부분에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거는 굉장한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사실 한국처럼 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 그러니까 어떤 사장의 그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국가가 개입했을 때 엄청난 어떤 저항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민간 부분에 시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일례로 우리 부천에서도 사실 남녀 임금 평등 조례에 대해서 올렸을 때 이 조례가 처음에는 부결이 됐고요. 이거 민간 부분 때문에 부결이 됐고 다음에 이제 통과될 때도 사실 민간 부분이 삭제된 상태에서 공공 부문에만 임금 평등을 이제 보장하기로 하는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좀 정치인들이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애써서 현명하게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난 뜨감에서 당근이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면 구조가 보이지 않고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지고 밖으로 드러나니까 누군가의 눈치도 보고 평판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워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할지, 무엇을 의무화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처럼 영국처럼 평판에 기대는 방식으로 갈 건지, 이유는 격차가 발생하면 강제 시정 명령까지 뭐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뭐 토론회도 열고 뭐 그런다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토론회에서 뭐 댓글로라도 의견을 내고 현장 참여해서라도 어떤 것들을 하려면 우리 자체도 좀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는 그냥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강제 시행 명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의 평판과 양심에 기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보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 6월 18일 날에 그 고용평등 공시제 입법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고 이제 사회 각계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는 고용평등 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장관이 이렇게 좀 갈무리를 했대요. 고용평등 공시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을 펼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평등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다.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도입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한국의 고용평등 공시제 어떻게 되어갈지도 저희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미혼부 출생신고입니다. 네, 이게 부성 우선주의 폐지에 대한 검토 헤드라인과 같이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같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혼인 외에 자녀를 출산했을 때 생모의 정보가 없거나 협조가 안 되면 아버지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생겨서 미디어에서도 많이 조금 다뤘었던 그 사랑의 아버님 뭐 이런 것들로 조금 네. 다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이걸로 법제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이걸 해결할 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일단 친생 부인의 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친자녀가 아니다에 대한 소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를 생부도 할 수가 있고 DNA 검사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아버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됐잖아요. 지금 DNA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내가 아빠인데 신고 못한다는 거 계속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와.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부모의 혼인 상태나 성별과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의 생존권과 인권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존재하는데 국가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블랙게 언급해 주셨지만 진짜 아동인권 관점에서 또 이걸로 되게 힘들어하셨던 분들 좀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그 출생신고가 안 됐었을 때 주민번호도 발급이 네.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뭐 건강보험, 예방접종, 복지 혜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뤘던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도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남성은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어떤 공백인 것이고 되게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성이 돌보겠지라고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남성이 돌보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상상을 못 해본 그런 생각들 속에서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제도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바꿔서 실제로 사각지대에서 있는 어린이가 없도록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서도 어쨌든 그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여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낳고 엄마가 사라지게 된다면 아이에게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서 남겨진 그 비혼부 아빠가 엄청 막 법적으로도 알아보고 소송도 하고 또 그 여성을 찾기 위해 애쓰고 막 이랬던 것들도 TV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출생신고랑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아파도 이게 진짜 맘 편히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통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표면적으로만 보면 왜 생모만 할 수 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게 좀 더뎌졌었던 이유가 이게 친모가 이미 혼인 중인 경우에는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현행법상. 아, 왜냐하면 그 어쨌든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상대에서 원래 생모가 다른 사람이랑 혼인 중인 경우에는 지금 생각 못 현행법상 해봤어요. 현행법상 만약에 출생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생모의 현재 남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네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양육권을 내가 주겠다. 아, 이미 부부 관계에 네네네. 있는 여성이 네네. 출산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이미 지금 있는 남성의 그쵸. 성을 따라야 되고 그쵸. 아빠가 다르더라도. 네네, 그쵸.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어서 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어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걸 같이 여러 가지 법 개정들이 되어야 그 미혼부, 그러니까 비혼한 그 아버지가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 거죠. 더 빨리 됐어야 됐네요. 네네. 그쵸. 이건 진짜 어쨌든 상황상 피치 못할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는 건 이 출생한 아이인데 아이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가 받아야 되는 거였을까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빨리 돼야 되는 문제네요. 그런 경우에 어쨌든 그 혼외 출산을 한 여성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정말 숨기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밝히고 싶지도 오케이를 않고. 못하는 거죠. 내가 출생신고 할 게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못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게 좀 통과가 되면은 아이가 최소한 아이가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했더라도 아이가 피해를 받지는 않게 되겠죠. 물론 뭐 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통념상 어른들의 누가 잘못을 했고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이 아이의 출생신고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요. 왜 거기까지 다가가게 만들까요? 그럼요. 진짜로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태어난 아이에게는 이 사회가 당연히 환영해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 잘 키울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지원하고 보장해야 되는 거지 법적으로 이렇게 막혀서 나는 키우겠다는 의사가 있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제도가 이걸 막고 있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비인간적인 문제라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그 혼외자가 어쨌든 제가 드라마를 봐도 뭐 상황을 봐도 여성들이 비혼 상태인 그래서 출생신고가 가능했던 건 거잖아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질 않았어서 네. 그래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고 이제 계획에 담겼으니 이제 실제 입법 과정을 그 위의 주제들과 함께 이거 어떻게 바뀌려나 이런 것들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3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이거 큰 문제고 큰 문제란 뜻은 되게 영향력 있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변화하는 것들도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 이외에 또 더 다양한 것들이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취자분들도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은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오늘 다뤄서 직접적으로 막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2가지 정도 좀 가져왔는데 일단 하나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이 담겼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다문화 가족 자녀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부모의 국적이나 혼인 형태와 상관없이 이주 배경이 있는 아이라면 누구나 가족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다문화 가족으로 묶이지 않는 네. 이주 배경으로 있는 아이들까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로 넓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돌봄 노동자 인권 보호와 가족 요양제도 성별 영향 평가입니다.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 심리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그 가족 요양제도가 특정 성별, 대개는 여성에게 독박 돌봄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가가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네, 돌봄이 누구의 일인지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접근이라서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기사 처음에 접했을 때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사실 비혼 커플, 동거노인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범위가 좀 확대된다는 걸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저는 좀 주목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댓글이 막 엄청 달리고 이걸 인정하겠다고? 뭐 이런 글들까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날 당시에 너무 반가워서 저는 찾아봤는데 댓글들은 참혹했다. 근데 이거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진짜 서로 의지하며 사는 어르신들 그리고 뭐 위탁 가정 이런 것까지도 폭넓게 가정의 범위라고 인정한다는 건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사람들이 거기에만 꽂히는 거예요. 비혼 커플 그러면 동성 커플 막 이거 이제 엄청 앞서 나가가지고 많은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동성 커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조금 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그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해 봅니다. 맞아요. 저희 그 지난 한 몇 시즌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지난 시즌에서 그 이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그 가족의 형태 굉장히 다양하게 좀 존중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이게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쏙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시 그 원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잘 어떻게 뭐 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동시에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감자 이 굵직한 3가지와 2가지 이렇게 작게 다뤄봤는데요. 다시 요약해드리면 자녀의 성, 본을 부성 우선주의로 해야 되는 자녀, 성, 본, 부성 우선주의 폐지 검토 그리고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 그리고 미혼부 자녀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되는 점. 네, 이렇게 크게 3가지 다뤄봤고 이 3가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계획에 담겼다는 건 시작일 뿐이고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어떤 내용이 빠지는지 언제 시행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드러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어떤 모습일지 어바라도 계속 주목할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봐주세요. 네, 오늘 2분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정말 시행만 된다고 법제화 된다면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좀 더 범위도 넓혀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내용 오랜만에 뜨거웠던 감자가 좀 희망적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와 주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네. 그 당근이 이제 얘기해 준 바에 따르면 이 계획이 이번이 2번째 세운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단지 또 계획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의견도 내고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룬 이 3가지 주제가 어떤 사각지대에서 사회에 적절한 돌봄과 어떤 이어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빨리 잘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뜨거웠던 감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뜨감 주제도 기대해주세요.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매운맛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어바라 방송을 듣고 혹시 답답하셨거나 어바라 멤버들의 대화 중 반박하고픈 내용, 이런 내용을 달아달라 등의 의견이 있다면 답글로 주시는 코너 매운맛 피드백입니다. 네, 매운맛 피드백. 저희가 시즌 8을 시작하고 나서 답글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우선 에피소드 1이죠. 네, 뜨거웠던 감자 고 이채원 살인 사건을 들으시고, 사실 이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어버라 첫 회다 보니까 기대되는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아루보주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바라가 다시 시작. 와우, 올해도 잘 부탁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웃는 언니님께서 부엌에서 이어폰 꽂고 집중하며 듣는 나만의 시간 드디어 다시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부엌에서 집중하며 들으시는군요. 두 분도 어바라 들으시죠? 네. 네, 주로 어떨 때 들으시나요? 저는 이동 중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걸어 다니거나 운전할 때. 저는 편집할 때 아, 그러고 나서 안 들으세요? 진짜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네, 네. 전 다 내용까지도 기억이 나고요. 아니, 저희도 알죠. 저는 오히려 이제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네. 이제 청취자분들을 만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선 녹음을 하고 내보내고 그 댓글을 기다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올해 시즌 첫 댓글이 만큼 네. 만난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네. 반가워요, 아르보준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웃는 웃는 언니님도 언니님. 네. 네. 저도 주로 운전을 할 때 듣는데, 운전할 때 저는 그렇게 편집할 때도 듣고, 제가 방송하면서도 녹음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들으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내용만 들으시고 나면 어딘가 도착했을 때 누군가와 스몰 토크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꼭 이동 중에 또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회죠. 평등 앞에선 그대에게 그 부천시 중고교 생활규정 조사 보고서로 본 학생 인권의 지금 편을 들으시고, 부천 가와사키 나무 하나님께서 회초리 오프닝을 들으면서 오늘 넷플릭스 참교육의 인기를 써먹고 싶은지 경기도에 교권보호국을 만든다고 하는 교육감 기사를 보며 복잡한 기분을 떠올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분도 분명히 이 경기도 교육감의 기사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 기사도 복잡했고 그 드라마, 그러니까 그 시리즈도 복잡했거든요. 네, 되게 복잡했는데 정말 그 현장에서의 어려움, 갈등, 힘듦, 사실 갈등이라는 게 뭐 한쪽만 힘든 건 아니니까 네, 어려운 건 알겠지만 정말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를 더 복잡하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참교육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엄청 지지하는 글과 이 문제라는 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폭력으로 해결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가장 쉬운 방법이 윽박지르고 폭력으로 해서 상대를 죽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제발 그런 방법으로는 가지 말자. 네,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참교육을 하루 날 잡아서 다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거의 그 해결 방식이 미러링이에요. 가해자가 한 그 방식을 그대로 교권보호국 거기 사람들이 미러링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드라마로 봤을 때는 되게 판타지적 요소가 커서 이렇다기보다는 현실에서 진짜 일어났었던 일들, 기사로 접했던 일들과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아, 이렇게 미러링하면 속이 시원할 수는 있겠구나. 근데 이걸 현실로 가져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판타지적 요소로 봤어요. 우리가 정말 상상 못하는 영화를 보듯이, 양자역학 영화 보듯이 그런 식으로 봤는데, 이걸 교육감이 들고
현실로 가져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 드라마조차도 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드라마 자체는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반이 웹툰 기반이었고 누구나 이걸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도 크게 없었을 거고. 그래서 되게 교육감의 경솔한 멘트가 아니었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두둥. 네, 어바라가 유튜브 채널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1, 2, 3, 4화가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로도 올라가 있는데 당근 이거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네, 유튜브에서 그냥 어바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바라는 여러분의 소감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채널에서 어바라를 검색해주세요. 아, 유튜브 채널에서도요?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에서는 게스트 신청을,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에서는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매운맛 피드백에서는 방송 소감이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더하시고 모두 평등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